지적과 함께 레닌을이라는 주제로 뭐 정신분석과 정치철학 뭐 이런 주제로 이번 학 6번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정신분석과 정치철학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상당히 이제 좀 서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뭐 저는 보통 한국 지식사회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뭐 지식인들로 구성된 사회만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카데미에 포함되어 있는 뭐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비록 졸업은 했지만, 그리고 뭐 글을 쓰거나 읽는 게 주업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관심이 있는 뭐 이른바 교양 있는 시민 독자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포함하는 영역을 이제 뭐 한국 지식사회라고 저는 주로 부릅니다. 근데 지식사회 안에서 그리고 생산되는 지식들, 그리고 유통되는 지식들을 우리가 보통 인문학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연식이 되신 분들도 꽤 있는데, 80년대라든가 아직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이 한창 활발하던 80년대에는 주로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고 해서 나눠서 부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지식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그냥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기왕에 우리가 제도적인 사회과학의 범주 속에 들어갔던 것들도 역시 인문학의 범주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인문학 특강 가가지고 가령 요즘 정치적인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인문학이란 말 자체가 이게 폐지되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 인문학 적폐 중에 하나는 인문학이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강의들을 쫓아다니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게 기왕에 인문학의 범주에 있었던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과학적인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들으러 다니셨던 분들 역시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문, 학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아시다시피 이제 영어로는 사이코 아날리시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제들은 다 소셜로지라든가 로지 이렇게 끝난다든가 이코노믹스 해서 끝나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정신분석은 우리가 정신분석학이라고도 옮기지만 사이코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이제 틱스나 아니면 로지나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쓰여져 있지 않죠. 아마 거기에도 많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의도도 좀 약간 이제 궁금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이른바 창안했다, 만약에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을 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언제쯤이죠? 아마 아시겠지만 1900년을 보통 그 기점으로 삼죠. 왜냐하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1900년에 출판을 했기 때문에 정신분석학계 내에서는 이 꿈의 해석이 출판된 1900년을 정신분석의 어떤 기점, 탄생점, 생일로 이렇게 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1895년에 브로일러라고 하는 동료랑 프로이트가 히스테리 연구라고 하는 사실 꿈의 해석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의 책을 내긴 했는데, 공저서인데다가 아직은 그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로이트 본인의 개념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 않던 때 나온 것이라서 우리가 보통 정신분석의 기점을 1900년으로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전에도 물론 정신분석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죠. 아마 어릴 적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즐겨 찾기 하시던 책 중에 하나가 꿈의 해석이었는데, 놀랍게도. 예.
그게 주로 이제 그 꿈을 진짜 해석하기 위해서 인 경우들도 아마 없지 않을 거예요. 이게 생활사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몇 장 보고 나면 좀 실망을 하고 이제 곧 덮게 되죠, 사실은. 혹은 이제 내 꿈하고 맞는 얘기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국어로 이제 해몽서라고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른 편제와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책이 이미 꽤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대학 안에서 정신분석학과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한국에. 심리학과가 있으면 심리학과의 교과서 안에 프로이트 학파의 학설 이런 게 소개가 되곤 하죠. 아직도 학과로서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학이니 정치학이니 사회학이니 이렇게 부르는 일반 학문의 체제 안에 정신분석을 이렇게 아직도 한국에서는 넣기가 좀 망설여지거나 굉장히 낯설게 여겨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쪽은 사정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프로이트 동시대에 20세기 전반기에 초반부터 전반기를 거쳐서 물론 이제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제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사정이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신분석의 이미지 같은 것들은 누군가 정신분석가다 하면 뭐 하는 사람이지? 정신과 의사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분명히 정신분석가랑은 좀 다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형제들이 셋 다 정신과 의사여가지고 저도 한번 저런 데를 이용을 해볼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심리학과에서는 이제 상담 위주로 하고 의대 안에 있는 정신과에서는 주로 약물 치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이트의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나오는 것처럼 사람 눕혀다 놓고 네 얘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심성으로는 아마 누워가지고 30분 정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들어주고는 뭐 10만 원 내라 이러면 팔팔팔 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니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돈을 받아도 아쉬운 판에 왜 들은 사람이 돈을 받냐. 사실은 이 한국에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 실제 치료의 학문이라든가 치료의 기술로서 많이 이야기되기보다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지식사회 안에서 주로 어떤 사회라든가 뭐 인간의 삶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로 언급되는 인식과 실천의 방법론으로서 통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신분석의 어떤 특수성이라면 특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은 구미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뭐 지금은 많이 늙었던데 리차드 기어가 나온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예전에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대본에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신과 의사로 나와가지고 아리따운 여성 환자랑 상담하다가 갑자기 막 둘이 연애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그 여성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어가지고 정신과 의사 역을 했던 이 리차드 기어가 똑같이 또 위험에 빠졌다가 뭐 둘이서 뭐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얘기. 뭐 브루스 윌리스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90년대 영화 중에 뭐 뒤져보면. 그래서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것이 혹은 정신분석가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좀 이상한, 저게 뭔가 학문도 아니고 혹은 어떤 실제로 우리가 메스를 들고 사람을 갈라서 혹은 약을 처방해서 뭔가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인간을 개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별로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뭔가 사람이 가가지고 말로 뭔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굉장히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거예요. 뭐 하도 헛소리하는 정치가들도 많고 또 우리가 지식인들을 믿지 않죠. 그런 것들도 아마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실은 그 인문학에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힘, 그리고 말이라고 언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언어와 결부되어 있는 사상 혹은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실천적인, 즉 사회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그런
물질적인 힘으로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은 거의 정신분석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좀 더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심리학의 한 분과라거나 아니면 인문학적인 담론, 우리가 담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사회적 명사들이 무슨 대학 교수님들이 나와서 멋지게 이제 뻥빠를 친다든가 우리가 불화를 깐다든가 그런 어떤 그 말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치장하는 말에 말을 덧입혀서 치장하는 혹은 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리 잘난 지식인 TV에 나와서 뭐 멋있는 말씀을 해주셔도 네가 현실에 대해서 뭘 알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어떤 안온한 지식인 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지적하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말의 실제적인 힘, 이른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물리적인 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믿지 않은 경향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를 조형하는 힘이라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 인간 집단의 생각이라든가 그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힘이 된다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드시 어떤 국회의원을 누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된다든가 사실 우리는 그런 신화 같은 것들이 있죠. 노무현이 가령 상고를 졸업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다가 변호사가 돼서 끝끝내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식의 어떤 서사들 있잖아요. 그런 신화들, 그런 어떤 멋진 하지만 뭔가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신화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동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변화들, 은연중에 모르게 작동하는 변화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언어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언어의 힘의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정신분석의 한 가지 역할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여기에 부연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말로 사람을 바꾸고 이런 얘기들이라면 우리가 이미 익숙한 얘기 아니야? 사실 그러하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현상에 대해서도 혹은 정치를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 정치라든가 대의 정치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분석과 and를 써서 정치 철학을 이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아마도 가장 많은 우리가 인문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한국적 상황에서는 좀 수입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둘레즈든 데리다든 라강이든 우리가 수입한다는 게 무조건 이렇게 떼어다가 우리가 팔아내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경유해서 글을 쓰거나 토론하는 그런 서구의 어떤 많은 철학자들이라든가 사상가들 중에 이 슬라보의 지젝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고 이번 시간에는 즉 6회에 걸쳐서 이 지젝을 통해서 레닌을 다시 읽는 시간이 되지 않을 거고요. 레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쉽게 질려서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레닌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정치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사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좀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미있는데 얘기를 한다면 정신분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의식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 프로이트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20세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주로 학문적으로 온당하게 인식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나 우리가 따라갈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가들은 이 프로이트적인 발견, 정신분석적인 발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나는 정신분석, 나 그거 사기라고 생각해. 하더라도 비판을 하고 발로 한번 까더라도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그 프로이트 전집이 90년대 말에 이렇게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에서 그때 20권인가? 그렇게 해서 완간이 한번 됐었습니다. 약간 그 국배판으로 나왔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무슨 모 대학의 아마 생물학 이쪽 생명과학 쪽에 관련된 교수님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얘기였어요. 정신분석학의 대가 프로이트의 전집이 완간되었다는 소식이 있다. 근데 지금이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 사람의 전집을 내는 출판사가 있다니 이거 말세다 라는 황당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신문에 몹시 알려져 있는 이제 신문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실릴 정도면 그게 그냥 단지 그냥 아무 흰소리 써가지고 그냥 아무 저널에서 이렇게 올려준 건 아니었던 것이죠. 굉장히 사실 과학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표방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신분석에 대해서 가는 거부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지금도 제가 이제 가끔 고등학교에도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한번 무슨 고등학교의 여고인가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쓴 책은 아니었고 제 후배가 쓴 정신분석 특히 꿈의 해석에 대한 책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제 강의를 갈 수가 없게 돼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냐, 아무나 가서 강의할 수 없지 않냐. 제가 이제 돈의 유혹에 혹해서 갔단 말이죠. 이제 기차 타고.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너무나도 준비를 성실하게 해온 거예요. 뭐냐면 그 책을 미리 한 달 전에 싹 다 읽게 만들고 그리고 독후감까지 다 쓰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난 파일로 보내줬는데 이게 막 48매?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A4지로. 당연히 열심히 읽고 싶었는데 민망해서 차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꿈의 해석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의 해석이 민망한 이유는 다 아실 거죠. 왜냐하면 보통 성적인 상징들을 통해서 꿈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한다면 긴 것은 남성이요 푹 뚫린 것은 여성이다. 이런 정말 굉장히 1차원적인 상징들을 통해 가지고 너의 욕망을 읽어내 주마. 이런 이제 서술들이 꽤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수한 학생들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맨날 그런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이런 책을 왜 읽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거짓말 안 하고 한 60%에서 70%는 나왔어요. 나머지 몹시 교활한 친구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독후감을. 그래서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다. 근데 무슨 말인지는 내가 좀 더 앞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약점이랄까? 혹은 대중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게 많죠. 특히나 우리가 성의 문제 같은 것들은 더더욱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프로이트가 그러니까 꿈의 해석이라든가 이런저런 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설령 안 읽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의 문제에 대해서 열렬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지금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은밀한 고민을 담고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말을 안 하니까. 그죠?
말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은밀하게 쪽지에다가 글로 고민 상담을 해서 저한테 내보내지 않잖아요. 즉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써지 않았던 그러한 욕망의 비밀 혹은 비밀 자체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어디에?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근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에 의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억압된 것이란 말이죠. 억압됐다는 말은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을 가령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말을 안 했는데 내 눈빛을 읽고 그렇으면 좋겠지만 자기 부모님도 우리의 눈빛만 읽고 이제 알기는 좀 힘들죠. 뭐 우리가 부처님 같은 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문자로서 즉 언어적인 형태로서 발화되지 않은 것들의 비밀 혹은 그 비밀은 바로 존재 자체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문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령이 그런 것이죠. 유령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라고 하면 물론 진짜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보통은 유령이라든가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변 친구들 이야기로 그런 얘기 들으면 오싹하고 공포영화 보면 오싹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유령이라고 하는 게 있나 없나를 고민하지 보통 성인이 되면 믿지 않죠. 이유는 바빠서. 바빠서 우리가 못 믿는 거죠, 유령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유령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죠. 왜? 바빠서. 바쁘다는 이유는 뭐예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특정한 질서에 의해서 꽉 짜여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가령 저만 해도 목요일 저녁은 여기서 디젝과 함께 레닌을이라는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아놨지만 금요일에는 또 다른 세미나를 해야 되고 토요일에는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일요일조차도 사실은 일정이 있고 월화수목금토일 오전 오후 저녁이 상당히 많은 스케줄로 채워져 있죠. 물론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도 하나의 스케줄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쉰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스케줄이 될 수가 있죠. 내가 그걸 계획하지 않더라도 나는 마음이 바빠서 유령에 대해서 고민할 여력이 없지요. 사실 그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유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내 자신을 둘러싼 나의 삶의 세계가 이미 빽빽한 스케줄, 즉 언어로서 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들 혹은 일들의 과제들의 공간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낙강적인 언어로 바로 번역해서 이야기한다면 상징적인 질서, 그 상징적인 격자들이 있다면 이 격자들이 있다면 우리 일생의 삶에 그 삶의 스케줄이 격자들이라면 격자들 하나하나를 채우는 과제들은 우리는 부여받고 있고 스스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과제를 채울 수 없는 혹은 과제의 중간에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이 이런 다양한 격자들로 되어 있다면 이 과제가 설령 빈칸이더라도 쉬기, 놀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뭔가가 지명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존재하지 않은 무엇 혹은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무엇을 넣는다면 우리의 일상이 온통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여기다 넣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가령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불을 딱 켜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뭔가 내 눈앞에서 뭔가가 휙 하고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다. 도둑이 들었나?
이거 뭐지? 그래서 현관에 놔둔 야구 배트를 들고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에잇 하고 휘두르는데 빈 공간. 불 켜봐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헛것을 봤나 잘못 보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저 식은땀은 뭐지? 혹은 팔에 맺힌 이 송글송글하게 돋아난 소름. 이런 것들은 뭐지? 착각이 우리의 신체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신체적으로는 어떤 일정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정신적으로는 어떤 유령 같은 것은 아닐지, 나의 일과에, 나의 일정에, 스케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무언가가 갑자기 끼어 들어온 것은 아닐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령과도 같은 것들, 즉 우리가 실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제한다고, 즉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것들, 번역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